지도와 사진으로 보는 삼국지 두 번째 시간 군웅할거의 시대. 이번 시간에는 황건적의 난 이후 영제의 죽음, 외척 하진의 피살, 환관들의 주살, 동탁의 권력 장악, 동탁과 반동탁 연합군의 싸움, 그 다음에 군웅할거, 조조의 화북통일, 적벽대전, 그 다음에 삼국 정립으로 이어지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봐야 될 사건은 동탁이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지도는 동탁의 낙양 입성 과정이었습니다. 사실 동탁은 전쟁터에서 그다지 이기지 못했던 패전의 장수였습니다. 그러나 하필이면은 영제가 아파서 죽기 직전에 서강을 토벌하러 정예군 3천여 명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영제가 아프다는 소식을 알았던 동탁은 하동군으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영제는 동탁의 병권을 해제하려고 했으나 동탁은 이를 듣지 않고 하동군에 머무르면서 그리고 영제가 얼마 이후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문제가 하진의 피살, 환관들의 주살, 동탁의 권력 장악 등 여러 가지 일이 생기게 되죠. 당시 영제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황우가 낳은 유변과 장미인이 낳은 유협이었습니다. 영제는 아직 태자를 세우지 않았으나 가볍고 위험이 없는 유변 대신에 유협을 태자로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정하지 못한 채 189년에 죽고 말았습니다. 영제는 죽기 전에 총애하는 황관 건석에게 유협을 수사로 세울 것을 부탁했습니다. 건석은 하황우의 오빠인 대장군 하진을 제거하고 유협을 황제로 옹립하려고 했으나 이를 눈치챈 하진의 반격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진에게 제거되었습니다. 결국 유변이 14살의 나이에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당연히 정치는 환관과 외척 하진의 대결 구도로 흘러갔습니다. 환관들의 만행에 치를 떨었던 원소들을 비롯한 신하들은 하진에게 환관들을 제거하자고 충고하였고 하진은 이를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태후 하씨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자신이 수렴청정하기 위해서 환관들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태후 하씨의 권력욕 때문에 결국 자기 오빠를 죽이게 되고 결국은 이 하씨도 동탁에게 죽게 됩니다. 하태후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으나 실패하게 되자 원소의 건의를 받아들여 동탁과 정원 등의 무장들을 낙양으로 소집했습니다. 여기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때에 동탁이 하동군에서 민지현을 거쳐서 낙양으로 진격하게 됩니다. 하진은 동탁을 낙양으로 오게 한 사실을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소를 파견해가지고 오지 말라고 했는데 이 종소와 동탁이 민지현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나 동탁을 거부하게 되죠. 또 계속 진격해서 하남현까지 진격하게 되는데 이때의 하남현에서 종소의 질책을 받고 쪽에 어떤 석양정이라고 하는 곳으로 후퇴하기는 합니다. 한편 신복부하들을 지방으로 보내서 군사들을 모집해 오도록 하였으며 동군태수 교모에게 선고에 주둔하도록 하여 군대를 가지고 하태후를 협박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게 과연 먹힐까요? 자신들을 제거하려고 한 사실을 알았던 환관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환관의 우두머리였던 장량은 미리 궁전에 군사를 배치한 다음 8월 무진일 내 하진이 입고라는 틈을 타서 살해하였습니다. 원래 이런 상황에서는 모든 것이 끝나야 되는데 이때 하진의 부하 장수들이 하진이 안락되어 암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궁전으로 난입하였고 원소의 주도하에 환관 2천여 명을 죽였습니다. 이때 장양과 단규는 소재와 이복 동생이었던 진료왕 유변을 데리고 낙양선의 북문을 빠져나가 수평진이란 마루토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상선 노식과 하남윤의 속리현 중부현 민공이 끝까지 추격해 오는 바람에 두 환관은 황제를 버리고 황하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노숙과 민공이 수평진에서 황제와 진료왕을 데리고 낙양으로 돌아오던 중에 낙양에 병고가 생겼음을 발견하고 낙양으로 향하고 있던 동탁과 바로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북만팡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사실 영제는 정예부대를 가진 동탁의 병권을 해제하려고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진이 환관 제거의 명분으로 낙양으로 불렀고 게다가 하진과 낙양 환관들까지도 죽었으니 동탁은 정권을 잡는 걸림돌이 없었습니다. 동탁은 겨우 3,000명도 되지 않는 군대로 조정을 장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소재 유변을 패한 후 이복 동생인 진료왕 유협을 황제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상국이 되었습니다. 상국은 승상과 함께
진나라와 전환시대 재상의 명칭이었습니다. 그러나 후한시대에는 이 두 관직명을 없앴습니다. 위진남북조 시대에는 상국이나 승상에 임명되는 것이 황제로 가기 위한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단계였습니다. 동탁이 찬탈할 야심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으나 후한에 없는 관명을 부활한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례적이었던 사실이고 찬탈의 야심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동탁은 주비와 오경의 건의를 받아들여 한관과 한제와 영제의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고 당고의 화 때 피를 입었던 인물들을 포함한 유명인사들을 대폭 등용하였습니다. 당고의 화는 한간의 모함과 참소로 당시 환관들의 부패와 부패에 항거했던 여러 신하들을 대거 내쫓고 이들에게 평생 동안 관리가 될 수 없도록 금고형에 취한 조치를 뜻합니다. 동탁과 대적하다 도망갔던 원소를 발해태수에 임명하고 상서 한복을 기주목, 시중 유대를 연주자사, 공주를 예주자사, 장막을 진류태수, 장자를 남양태수로 임명하게 됩니다. 동탁은 자기가 군사를 무력으로 권력을 장악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포용하려고 하였고 그래서 인심을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탁의 관용은 결국 독이 되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지방관들이 창끝을 돌려서 자기에게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이들 지방관들이 동탁에게 반기를 들게 된 것은 동탁이 처음에는 권력을 장악을 해서 선정을 베풀었지만 나중에는 폭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소재 유변과 하태우를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동탁의 부하들이 많은 학살과 부패를 저질렀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 지방관들이 동탁을 제거하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키게 됩니다. 서기 189년 12월 무렵 원소, 한보, 동군태수, 교모 등이 동탁 토벌을 명분으로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190년 1월에는 관동, 즉 당시 낙양 동쪽에 있던 주요 주와 군의 지방관들이 대거 연합해서 동탁을 토벌하기로 합의하였고 원소를 맹주로 추대하였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 당시에 동탁을 제거하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켰던 지방관들과 지방관들의 임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북쪽 발해태수였던 원소, 청주자사였던 초화, 제북상이었던 포신, 기주목이었던 한복, 한해태수였던 왕광, 산양태수였던 원유, 연주자사 유대, 동군태수 교모, 예주자사 공주, 광릉태수 장초, 이들이 처음에 반동탁 연합군에 참여한 지방관입니다. 그리고 지방관은 아니었지만 원술이 남양군에 주둔하면서 역시 동탁 제거를 위해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사태수였던 손견이 군대를 이끌고 북상해서 원술과 합류하게 됩니다. 원소는 스스로 거기장군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지도는 동탁과 반동탁 연합군의 배치도입니다. 반동탁 연합군은 4곳에 집결합니다. 연합군의 총사령관이 원소와 한해태수 왕광은 황하 이북에 위치한 한해군에 주둔하여 유대, 장막, 장초, 교모, 원유, 포신, 조조 등은 진류군의 산조현에 주둔했습니다. 예주자사 공주는 낙양의 동남쪽에 있었던 영천군에 주둔하였고 후장군 원솔은 낙양의 남쪽인 남양군 노양현에 각각 주둔하였습니다. 장사태수 송견은 나중에 노양현의 원술 진영에 합류하였습니다. 또 조조는 군인의 수가 적자 하우동과 함께 양주로 가서 군사들을 모았습니다. 이때 양주자사 진홍과 단양태수 주흥이 조조에게 4천여 명을 주었습니다. 조조는 이 군사들을 이끌고 한해군으로 가서 주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군량을 제공하는 임무를 기조목 한복이 맡았습니다. 위의 지도를 보면 낙양의 동북부터 남쪽까지 포진한 반동탁연합군이 유리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벽이었습니다. 누구도 먼저 나가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상서 정태가 동탁에게 한 말처럼 반동 지역 사람들은 평화가 유지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전쟁과 전술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관서 즉 장안을 비롯한 관중과 양주 일대에는 강인들의 반란이 오랫동안 지속했기 때문에 약간의 과장을 덧붙이면 심지어 부녀들까지도 활을 쏘고 싸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군사들의 수가 많은 장관들이 토벌에 나섰다고 해도 전쟁 경험이 많은 군대를 거느린 동탁과 싸워서 이기기 어렵다고 판단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에서 다음으로 이제 살펴볼 지도가 양안과 조의 동탁 토벌 계책입니다. 그때의 다크호스 혹은 캐스팅보드를 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경조윤으로 장안에 있었던 개훈과 3만의 군대를 이끌고 북풍군에 주둔했던 좌장군 황보숭이었습니다. 개훈은 황보숭과 힘을 합쳐 동탁을 공격하고 모의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동탁으로부터 의랑이라고 하는 관직에 임명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황보숭도 동탁으로부터 성문교위에 임명한다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실 의랑과 성문교위는
이들의 벼슬이었던 경조윤과 가장군보다 훨씬 더 낮은 관직이었지만 이 두 사람은 동탁의 위세에 눌렸는지 벼슬 등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낙양에 있는 동탁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부하가 됩니다. 이때 황보숭의 부하 양연은 동쪽의 원소 등 동탁연합군이 있기 때문에 황보숭이 3만대군을 이끌고 서쪽으로 동탁을 공격한다면 동탁은 동서에서 동시에 협공을 당해 패망할 것이라고 황보숭의 거사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황보숭은 동탁과 싸우는 것을 포기하고 동탁의 품 안에 안겼습니다. 당시 낙양에 있는 군대가 아무리 정예군대라고 하더라도 동탁의 3천 군대와 기존에 있던 군대를 합쳐도 10,000명도 안 되었을 텐데 황보숭은 너무 겁장이었죠. 낙양의 동쪽에 있었던 반동탁연합군도 소심하게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까 고민하는 사이에 조조가 공격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그의 지도에 표시되었던 조조의 공격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소동 한해군에 있던 군대는 황하 이북에서 낙양으로 건너가는 맹진이란 나루터에 진격하여 동탁의 군대를 견제함과 동시에 유사시 강을 건너 낙양에 진격할 기회를 엿봤습니다. 산조군에 주둔한 군대는 성고현으로 진격하여 이곳을 지키고 오창을 점거하며 환원관과 태국관을 막아 낙양으로 통하는 교통로를 끊는다. 그리고 원소는 남양군에서 무관 을 돌파해서 장안으로 향한다. 이것이 조조의 동탁 토벌 전략이었습니다. 일단 지도를 보시면 조조의 계략대로 했다면 동탁은 북쪽, 원소가 동대군, 유대 등 연합군, 서쪽, 원술의 삼면으로 포위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 조조의 계략 가운데 핵심은 오창의 점거와 낙양으로 향하는 교통로를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창은 본래 진나라 때부터 산동에 곡물을 모아놓은 대규모 창고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진나라가 망한 후 좌웅을 걸었던 항고조 유방과 항우는 오창과 성고를 점령하기 위해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주고받았습니다. 또 전한 경제 때 오초칠국의 난이 일어났을 때 총사령관이었던 주하부는 오창을 방어하여 반란군들의 식량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 반격해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현 시대의 상황을 알 수 없으나 당시에도 오창이 중요한 곡물창고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조조가 오창을 차지하자고 주장한 것은 군량미 확보와 함께 동탁군대 경제적 순통을 막으려는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군의 일원이었던 장막 등은 조조의 계책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연합군을 타국으로 몰았습니다. 찬양군에 주둔하던 군사들은 식량이 떨어지자 해산했습니다. 게다가 어제 동료들까지 내분이 발생해서 청주자사 유대가 동군태수 교무를 살해하고 왕갱을 동군태수 임명하였습니다. 청주자사 초하는 그때 동탁을 토벌한 다음에 황하를 건넜지만 황건적이 침입을 하자 도망가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소만이 홀로 나가서 군대를 이끌고 나갔지만 형양현에서 동탁의 장수였던 서영에게 패했습니다. 떠나가들은 조조가 이 전쟁에서 패했지만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 정치적 명분과 함께 지배층에게 믿음을 주게 되어 큰 정치적 잔사를 얻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부산에서 여러 차례 떨어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사서 대통령이 된 전 노무현 대통령처럼 말이죠. 후에 송견이 동탁의 군대를 양인과 대곡관에서 물리치고 낙양에 입성했지만 이미 동탁은 수도를 서쪽의 낙양으로 옮기고 낙양을 서로 만들었습니다. 잠시 낙양을 점령한 송교훈은 다시 남양군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반동탁연합군은 해체되고 각각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군웅할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지도는 동탁이 반동탁연합군과 싸우는 전투 지도입니다. 이때 동탁은 반동탁연합군이 자신을 공격하지 않았지만 낙양이 방어에 유리하지 않다라고 해서 현재를 협박을 해서 장안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를 장안으로 옮기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 부하 중랑장 우보를 안의편에, 동중랑장 동어를 난지현에, 중랑장 단회를 화음현에 각각 주둔해서 장안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 보시면은 미오 혹은 만세오라고 부르는 지역이 있습니다. 동탁은 낙양에서 장안으로 천도의 역대 황제들의 능까지 도굴하면서 막대한 재물을 장안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장안 서쪽에 미현에 만세오라고 불리는 오를 세웠습니다. 오는 본래 전란이나 전쟁이 발생했을 때 백성들이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만 방어시설이었습니다. 동탁은 만세오에 30년을 버틸 곡식과 재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잃더라도 만세오에 가서 호화롭게 살다 죽을 것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신임했던 사도 왕윤과 충복이었던 여포에게 암살당하게 됩니다. 동탁이 죽어서 모든 게 잘 될 것 같아 그렇지 않았습니다. 동탁이 죽은 뒤에 동탁의 부하였던 이각과 각사 등이 여포의 군대를 물리치고 다시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왕요는 살해되죠. 그러나 자기들끼리 내분이 발생해서 장안 주변은 늘 어수선했습니다. 반중 지역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반동탁연합군의 반목으로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본래 최고의 명문가 출신이라는 배경으로 반동탁연합군의 총사령관이 되었던 원소는 자신을 도왔던 기주목 한복을 협박해서 기주목의 자리를 뺏었습니다. 보시는 지도는 당시에 이제 있던 군웅들과 지방관들의 세력관계, 서로 친한 사이와 적대 관계를 표시한
지도입니다. 193년 전후에 군웅들의 갈등은 사촌관계인 원소와 원술의 대입을 중심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원소가 맹주가 되고 세력을 얻은 것을 보고 시기한 원술은 원소를 비난하고 공손창과 결탁해서 원소를 남북으로 향하는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원소는 원술의 근거지인 남양군 남쪽에 있던 형주자사 유표와 화친을 맺어 원술을 견제하였습니다. 원술은 동군과 연주에 있었던 조조와 적대관계였고 형주의 유표와도 형주의 지배권을 두고 다퉜습니다. 그러나 삼면에 적을 둔 원술은 훈련이 전사한 후 힘을 써보지도 못하고 근거지였던 남양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193년 전후 군사적으로 가장 두각을 나타낸 사람은 공손찬이었습니다. 공손찬은 유주목 유우를 제거하고 유주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차지한 지역은 탁군과 광양군 일대에 불과하였고 유우의 부하였던 선후보 등이 독립해서 공손찬과 싸우게 됩니다. 당시 동쪽의 여러 군웅들 가운데 공손찬의 군대가 가장 강했으나 92년에 개교에서 원소의 군대에 패한 이후 수세에 몰리게 됩니다. 이 지도는 192년부터 196년까지 군웅할거와 지역 지배를 표시한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보게 되면 아직 군웅들 가운데 넓은 영토를 차지하는 군웅들은 유력한 세력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훗날 하북 4주를 차지했다라고 한 원소는 아직 기주를 겨우 차지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각지의 반란을 진압하는 데 급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기주의 서쪽 지역이었던 태항산맥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는 당연을 비롯한 백파적 등등 여러 도적들이 점거하고 있었고 그래서 원소는 이 기주 전체를 차지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화북을 통일한 조조는 동국수가 되었다가 연주자사 유대가 황건적 잔당들과의 싸움에서 패해 죽자 신의 청구와 도움으로 연주사에 임명되어 연주를 차지했다. 운이 좋았죠. 원술은 조조에게 패해 회수를 건너 회남 지역에 자리 잡았습니다. 서주자사 두겸은 조조에게 잘 보이려고 조조의 아버지 조숭의 피난길을 돕기 위해 군대를 보내 호위하게 하였으나 군인들이 조숭의 재물을 빼앗고 조숭 일가를 죽이고 달아났습니다. 이렇게 운이 나쁠 수가 없죠. 조조는 도겸을 아버지를 죽인 원수라고 매도하며 여러 차례 서주를 공격했습니다. 그때 공손찬의 부하였던 유비가 도겸을 도왔고 도겸의 유언으로 서주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유비로서는 첫 번째 맞이한 기회였습니다. 또 전체 한세에 영향을 주지 못했지만 변경에서도 여러 세력들이 일어났습니다. 공손탁은 요동군, 송건은 서쪽 변경인 황중, 유원과 장로는 익주와 한중, 유표는 형주를 차지했습니다. 이들 세력은 조조가 원소 부자를 격파하여 하북을 점령한 이후에도 여전히 독립을 유지하였습니다. 다음 보시게 되는 지도는 197년부터 199년 사이의 군웅할거 지도입니다. 앞에 있는 지도와 이 지도를 비교해서 보시면 여포가 서주를 지배했고 원소의 지배 지역이 기주에서 병주와 청주로 확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원술의 부하였던 손책이 독립하여 강강을 건너 강동의 여러 군을 점령하여 자립의 기반을 갖추었습니다. 또 이전에 조조의 지역 기반이었던 연주를 빼앗았다가 다시 조조에게 패해 유비에게 피신한 여포가 유비가 원술과 싸우는 틈을 타서 서주를 점령했습니다. 낙동할 오리알 신세가 된 유비는 예주의 소패에 주둔하면서 여포의 보호를 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200년부터 206년까지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년 전후 군웅들의 외교와 각축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대의 전국은 원소와 조조의 대립구도였습니다. 국지적으로 여포, 손책, 조조가 삼면에서 원술과 대립하였습니다. 비록 전세 판세에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기주에서는 유장과 장로가 대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해와 예주의 일부 지역을 차지한 조조는 공손찬을 격파하고 기주, 청주, 예주, 병주, 사주를 지배한 원소와 남북으로 대립하였습니다. 원소는 이전 시기부터 조조의 후방인 형주자사 유표와 동맹관계였고 아직 확고한 근거지를 가지지 못한 조조와도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사이가 나빴던 원술이 패망의 상황에 몰리자 원소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반면 조조는 원술과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200년 이후 여포와 원술이 패망하고 잠깐 서주와 예주의 일부를 차지 유비가 조조에게 패해 유표에게 망명하자 황하 이북과 이남은 원소와 조조의 이파전으로 좁혀졌습니다. 이 시기 관웅들의 지배는 아래 지도에 표시를 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군웅들의 숫자가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조는 여포와 원술, 유비, 장수동을 물리치고 영토를 확대하여 황하 이남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또 관중에 남아있던 동탁의 부하들을 물리쳐서 도를 넓혔습니다. 비록 장강유역의 상류로부터 유장, 유표, 손책이 있었지만
있었지만 조조에게 위협적인 세력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당시 상황으로는 원소와 조조 가운데 이기는 사람이 천하를 차지할 분위기였습니다. 결과와는 달리 둘 가운데 원소가 조조보다 유리하였습니다. 이 두 세력은 여러 차례 싸웠으나 관도의 전쟁에서 조조가 승리하여 대세는 조조에게 기울었습니다. 이 두 사진은 관도의 전투가 있었던 관도의 현재 모습입니다. 지금은 예전에 있었던 성터나 그런 유적들은 별로 없고 지금 드로 변했습니다. 너무나 쓸쓸한 그런 지역이 되었죠. 조조와 원소의 전쟁은 원소의 죽음과 원소 아들들의 분열 때문에 조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원소는 장남 원담이 아닌 막내 원상에게 권력을 물려주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 싸우게 되었고 조조는 형제들의 분란을 이용해서 기주와 청주, 병주, 유주를 차례대로 점령하였습니다. 또 오한의 답돈에게 도망간 원희, 원상 형제를 추격하여 오한을 괴멸시키고 답돈을 죽이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양주에 훈수 등이 존재하고 황중에 송건이 건재하였지만 조조에게 위협이 되는 세력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화북을 통일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조는 헌제가 거주하는 허창이 아니라 원소의 본거지였던 업에 거주하였습니다. 이 업이라고 하는 지역은 기주 아래에 있었던 위군의 소였습니다. 당시에는 당고도가 황제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당고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풀이가 않는데 높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혹은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황제가 된다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군의 위자가 바로 높을 위자입니다. 그래서 조조뿐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은 위군의 중심지였던 업에 거주하는 사람이 결국 천하를 차지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조의 대를 이었던 부비가 국호를 위라고 자칭하게 되었던 것도 바로 이 당고도가 황제가 된다라고 하는 미신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상 두 개 정부가 공존한 셈이었습니다. 조조는 화북을 통일한 후 황주의 유표와 양주의 송건을 멸망시켜 천하를 통일하기 위해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물론 출발지도 업성이었습니다. 이 지도는 벽대전 당시의 지도입니다. 조조의 군대가 형주로 진격했을 때 유표는 사망하고 둘째 아들 유종이 뒤를 이었습니다. 유종은 싸워보지도 않고 조조에게 형주를 내주었습니다. 이때 유표는 형주의 북쪽 신하현 일대에 주둔했다가 조조의 군대에 패해 남쪽으로 도망갔습니다. 유표의 첫째 아들 강하태수 유기의 도움으로 한숨을 돌린 유비는 손건과 힘을 합쳐 조조에 대항하였습니다. 조조의 군대와 손건, 유비 연합군은 적벽에서 마주쳤습니다. 적벽대전으로 알려진 유명한 전투에서 손건과 유비의 연합군이 승리함으로써 유비는 기상생했을 뿐만 아니라 형주를 손에 넣고 자립할 마련했습니다. 조조가 적벽대전에서 패함으로써 중국은 사실상 달라지게 됩니다. 방금 보신 사진은 조조의 석상입니다. 하남성 허창시에 있는 조승상부에 있는 사진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조승상부는 허창에 없었고 업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 지도는 당시 적벽대전의 그 조조와 손권, 유비 연합군의 적인 배치도입니다. 소설 삼국지에서 그 조조의 군대를 격파하기 위해서 동남풍이 불어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고 그래서 딸량이 제단을 쌓고 그 위에서 동남풍을 불게 해달라고 하늘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왜 동남풍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동남풍이 왜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전투가 벌어진 장소는 적벽인지 오림인지 그리고 이 적벽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 수 없는데 현재 남아있는 적벽은 여기 이 사진에 보이는 게 적벽이죠. 이건 후세 사람들이 조조와 손권, 유비 연합군에 싸웠던 적벽이라고 붉은 글씨로 표시한 지역이고 실제로 적벽이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빨간 글씨로 적벽이라고 글씨를 쓴 다음에 테마파크 공원을 만들어서 삼국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돈을 열심히 털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벽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인지는 모르겠으나 적벽이라고 여러 지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역의 공통점은 강이 동서로 반듯하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서남쪽에서 동북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 주변입니다. 강이 비스듬히 흘러가고 있는 지역이었죠. 북에서는 적벽대전이 발생했던 겨울철에는 서북풍, 즉 서북쪽에서 북남쪽으로 부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강 북쪽에 있었던 조조의 군대가 돛담배를 이용해서 공격을 하게 되면 바람을 등에 지고 바람을 안고 싸우는 손권, 유비의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었죠. 이때 화공을 했었으면 아마 손권과 유비의 군대가 전부 불에 타 죽었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조조는 안심을 했었고 배와 배를 연결을 하면서 전에 약한 군사들에게 배멀미가 나지 않도록 합니다. 겨울에 거의 불지 않는 동남풍이 불게 되면서 이를 동남풍을 이용한 홍소령관 주유가 한계를 앞세워서 조조의 군대를 화공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서 주유는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투 이후에 결국은 이제 천하는 셋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처음에
처음에 유비는 형주의 남쪽을 쪽을 기반으로 삼았다가 나중에 이제 익주를 차지하게 되고, 그래서 원래 화북을 통해 조조와 강동에 있었던 손권과 아울러서 중국을 셋으로 나누어 차지하게 됩니다. 조조의 뒤를 이은 조비는 221년에 제일 먼저 황제 자리에 올랐습니다. 한편 유비는 형주를 기반으로 서쪽의 익주를 점령하였고 조조와 함께 한중의 지배권을 두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매번 조조에게 패해 서주와 예주, 형주를 떠돌던 철양 떠돌이 신세에서 이계주를 지배하게 되어 인생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호서다마라고 할까요? 가장 잘 나가던 시기에 관우가 북벌하다가 빈틈을 노린 흥권의 장군 여몽의 기습으로 형주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관우는 생포되어 죽었습니다. 여기서 제 개인적인 주장이 강한, 사실 때 유비가 한중을 공격을 해서 조조의 군대와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데, 이때에 유비뿐만 아니라 관우가 동시에 북쪽으로 출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비는 한중군만 점령하고 후퇴를 했기 때문에 혼자 진격을 하고 있었던 관중이 결국은 이제 뒤에서 뒤통수를 맞게 되면서 형주를 빼앗기게 되죠. 관우의 죽음을 복수하려고 했던 유비는 222년 황제의 자리에 올랐지만 준비 과정에서 장비가 부하들에게 암살되었다는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손권을 정벌하러 떠났지만 강강 중류의 일흥에서 손권의 총서령관 육손의 군대에 패해서 겨우 살아 돌아왔습니다. 손권은 마지막으로 황제의 자리에 올라 결국 군웅들의 대립은 위초고의 나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웅할거대와 한국 정립의 시대까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시도하는 거라서 지도와 사진을 통해 가지고 삼국시대를 좀 더 손쉽게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총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다음 시간부터는 구체적인 주요 사건이나 토픽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댓글 달기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